여러분 안녕하세요. 불편한 세상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불편한 진실 함께 알아야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불편한 세상에서 따뜻한 기운 보내드리겠습니다. 30년을 오직 남편만 바라보며 살아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밥이 짜다, 냉장고가 지저분하다, 하루 종일 방에만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방에서 나오지 못했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분 단위로 걸려오는 빚독촉 전화, 집에 찾아오는 채권 추심원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 2억이 넘는 빚이 그녀 이름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남편을 믿고 서류에 서명했을 뿐인데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친정에서 빌린 1억 5천만 원도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사를 시작하자 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1년 전에 이미 망했고 그는 몰래 새 회사를 차려 3억 원을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젊은 여자와 재혼 준비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2년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이었다는 사실. 30년 헌신한 아내를 파멸시키려 한 남편, 과연 그녀는 이 악랄한 배신에 어떻게 맞서게 될까요? 정미라는 올해 55살이 된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25세 강태수와 결혼한 뒤로 그녀의 삶은 오직 남편과 가족을 위한 것이었죠. 두 아이를 낳아 키우고 남편의 사업을 뒤에서 묵묵히 지원하며 30년을 살아왔어요. 아이들은 모두 장성해서 독립했고 이제는 남편과 단둘이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그런 소박한 일상이 마냥 감사했어요. 젊은 시절처럼 바쁘지는 않지만 남편과 함께 늙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도 미라는 여느 때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불고기, 나물 반찬 몇 가지를 정성껏 차렸죠. 퇴근한 태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고 미라는 반갑게 맞이하며 식탁으로 안내했어요. 그런데 태수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습니다. 미라는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런데 태수가 된장찌개를 한 숟갈 뜨더니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이 왜 이렇게 짜냐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미라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평소와 똑같이 간을 맞췄는데 남편이 짜다고 하니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죠. 미란이 얼른 사과했지만 태수의 표정은 풀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냉장고 쪽을 힐끗 쳐다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냉장고는 또 왜 저 모양이냐며 정리 좀 하라고 했어요. 미라는 어제 분명히 냉장고를 정리했는데 싶었지만 일단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태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집안 구석구석을 훑어보더니 거실 먼지, 화장실 물때까지 하나하나 지적하기 시작했죠. 미라는 30년 동안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점점 당혹스러워졌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하지만 미라는 내색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요즘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태수는 밥을 반도 먹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미라는 혼자 남아 식탁을 치우며 씁쓸한 기분을 삼켰습니다. 다음 날에도 태수의 불만은 계속되었어요. 이번에는 빨래에서 냄새가 난다며 세탁물을 집어 던졌고 미라는 화들짝 놀라 얼른 다시 빨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화장실이 더럽다, 현관이 어수선하다며 또 트집을 잡았죠. 미라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어디 아픈 건 아닐까, 회사에서 정말 큰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미란이 요즘 왜 그러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태수는 됐다며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태수가 서재에서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왔어요. 그는 미란 앞에 서류를 툭 던지며 도장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미란은 서류를 집어들었다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혼 서류였거든요. 미란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통보하다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죠. 태수는 더 이상 미란이랑 못 살겠다며 차갑게 말했어요. 미란이 왜 그러냐고 자신이 뭘 잘못했냐고 물었지만 태수는 한심하다는 듯이 미란을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방에만 박혀 있으면서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한다며 자기는 망한 사업 일으키려고 발버둥 치는데 당신은 뭐 했냐고 몰아세웠어요. 미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방에만 있었다니, 집안일을 안 했다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분명히 매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차렸는데 남편은 마치 자신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몰아세우고 있었어요. 미라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혼하자니 뭔가 이상하다며 제발 이유를 말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이미 마음 정했으니 빨리 결정하라며 냉담하게 고개를 돌렸어요. 그 말을 남기고 태수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미라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혼 시절 좁은 단칸방에서 시작해 남편의 사업을 함께 일궈온 시간들, 아이들 키우느라 밤잠 설치던 날들, 힘들어도 남편만 믿고 버텨온 세월이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미라는 혹시 자신이 정말 잘못한 건 아닐까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들어 몸이 피곤해서 움직임이 둔해진 건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이혼할 정도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미라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미라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양복을 입은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남자는 정미란 씨가 맞냐고 물었고 미란이 고개를 끄덕이자 대출금 3천만 원이 연체됐다며 언제 갚을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미 3달이나 밀렸다며 협박조로 말했어요. 미라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대출받은 적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남자는 본인 명의가 맞지 않냐며 서류를 들이밀었어요. 미라는 거기에 찍힌 자신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정보가 맞았지만 이런 대출을 받은 기억이 전혀 없었거든요. 미란이 정말 모르는 일이라고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당황해서 더듬거렸지만 남자는 잘못된 거 없다며 내일까지 연체 이자라도 입금 안 하면 법적 조치 들어간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남자는 독촉장을 미란의 손에 쥐어주고는 돌아갔어요. 미란은 떨리는 손으로 독촉장을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3천만 원이라는 금액과 함께 자신의 이름이 또렷이 찍혀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현관 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미란은 손에 든 종이를 바라보며 멍해졌습니다. 미란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찼어요. 남편의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도 모자라 이제는 자신도 모르는 빚까지 나타났으니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날 밤 미란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고 화면에는 또 다른 낯선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미란의 휴대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싶어 받았는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 전부 빚 독촉이었어요. 3천만 원짜리 대출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금액도 업체도 제각각이었죠. 미라는 밤새 전화기를 붙들고 떨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신이 언제 이런 돈을 빌렸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미라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로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잊어버린 게 있나 싶어서였죠. 그러다가 서랍 깊숙이 쌓여있던 서류 뭉치를 발견했어요. 남편이 평소에 중요한 서류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보았어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대출 계약서가 8장이나 있었거든요. 1금융권부터 3금융권까지 빌릴 수 있는 곳은 전부 빌린 것 같았어요. 미라는 계약서에 찍힌 금액들을 하나하나 더해보았습니다. 총 금액은 2억 3천만 원이었어요. 미라는 숨이 막혀서 서류를 놓쳤고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제야 희미한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1년 전쯤 태수가 미란을 은행에 데려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태수는 사업 확장 자금이 필요한데 사업자 대출은 이자가 너무 높다며 미란 명의로 빌리면 이자가 싸다고 했었죠. 다음 달에 큰돈 들어오면 바로 갚겠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미라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자신을 속일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은행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을 때 미라는 내용도 제대로 읽지 않고 사인했어요. 태수가 옆에서 복잡한 거 알 필요 없다며 자기만 믿으라고 했기 때문이었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태수는 몇 번이나 미란을 데리고 금융기관을 찾았어요.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고 다음 주면 큰 거래 터져서 다 갚는다고 했죠. 미란이 망설이거나 거부하려 하면 태수는 표정을 싹 바꿨습니다.
당신이 안 도와주면 우리 집 망한다며 그래도 괜찮냐고 압박했어요. 그 말에 미라는 매번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사업이 잘못되면 그건 자기 탓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태수가 시키는 대로 서류에 사인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태수는 우편물도 자기가 먼저 챙겼습니다. 대출 관련 우편물이 오면 미란 모르게 치워버렸죠. 미란의 휴대전화로 대출 알림 문자가 오면 태수가 슬쩍 삭제해버리기도 했어요. 그러니 미란은 자신 명의로 얼마나 많은 빚이 쌓이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태수가 이자를 꼬박꼬박 갚았어요. 미란은 남편이 다 알아서 하는구나 싶어 안심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태수는 이자도 갚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연체가 시작되었고 그제야 독촉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한 거였어요. 독촉 전화는 하루에 수십 통씩 쏟아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부재중 전화가 20개가 넘었고 한 통화가 끝나면 곧바로 다른 번호에서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는 일일이 받아서 사정을 설명하려 했지만 채권 추심원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돈 갚으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며칠 후부터는 집으로 직접 찾아오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낯선 남자들이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어요. 미라는 무서웠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더 큰 소리로 고함을 쳤고 이웃들이 나와서 구경하기도 했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집에 무슨 일 있나 봐. 빚쟁이들이 왜 저렇게 자주 오지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미라는 창피하고 무서워서 점점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었어요. 전화벨이 울리면 심장이 쿵쿵거렸고 초인종 소리만 들어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미라는 방 안에 숨어 지내게 되었어요.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고 커튼을 치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고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우울증이 찾아온 거였죠. 그런데 태수는 그런 미란을 이해해주기는커녕 오히려 구박했습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방에만 박혀 있으면서 뭐 하냐고, 집안일은 누가 하라고 하냐며 몰아세웠어요. 미란은 억울했지만 말대꾸할 힘도 없었습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느라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쳐버렸거든요. 어느 날 미란의 휴대전화에 친정어머니 번호가 떴습니다. 미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는 요즘 왜 연락이 없냐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미란의 목소리가 떨리자 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고 다그치셨어요. 미란은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친정에서도 돈을 빌렸거든요. 1억 5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것도 태수가 직접 친정에 찾아가서 빌린 거였어요. 태수는 장인, 장모 앞에서 허리를 굽히며 큰 거래가 성사 직전인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고 했었죠. 한 달만 빌려주시면 2배로 갚겠다는 말도 했어요. 미란의 부모님은 사위를 믿으셨습니다. 30년 동안 딸을 잘 보살펴준 사위가 설마 거짓말을 하겠냐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털어서 빌려주셨어요. 미란도 그때는 금방 갚을 거라며 부모님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태수는 돈을 갚지 않았어요. 미란이 물으면 곧 갚겠다,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뿐이었죠. 그러다 보니 친정과 연락이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부모님께 면목이 없어서 미란은 먼저 전화하지 못했어요. 미란은 결국 어머니께 죄송하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는 영문을 모른 채 왜 그러냐고 물으셨지만 미란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차마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전화를 끊은 후 미란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부모님께 빌린 돈도 은행에서 빌린 돈도 전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어요. 태수에게 물어봐도 사업에 썼다는 말밖에 안 했거든요. 며칠 후 태수가 또 미란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미란의 차를 팔아야겠다고 했어요. 미란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태수의 차가 압류당했는데 찾으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미란의 차는 어차피 집에만 있으니까 없어도 된다며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미란은 억울했어요. 그 차는 미란이 10년 넘게 아끼며 탔던 차였거든요. 장을 보러 갈 때, 친정에 갈 때 늘 함께했던 차였습니다. 미란이 그건 너무하다며 반발하자 태수는 표정을 바꿨어요. 미란의 차 안 팔면 우리 집 경매 넘어간다며 그래도 괜찮냐고 협박했습니다. 미란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미란은 울며 겨자 먹기로 차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차를 판 돈도 태수가 전부 가져갔어요. 미란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그때 태수의 얼굴을 봤어요. 차를 넘기는 순간 태수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거든요. 분명 웃음이었습니다. 미라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 경찰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압류 통지서였어요. 이 집도 곧 경매로 넘어갈 예정이니 알고 있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미라는 그 말을 듣고 현관에서 주저앉았어요. 집마저 뺏기게 생긴 거였습니다. 30년 동안 남편과 함께 일궈온 보금자리가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니 눈앞이 캄캄했어요. 저녁이 되어 태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미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오늘 경찰이 왔다고 집도 경매로 넘어간다고 말했어요.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태수는 미란을 한심하다는 눈으로 쳐다봤어요. 그러게 당신이 집안일이나 제대로 하지. 내가 사업 망한 게 누구 때문인데 라며 오히려 미란을 탓했습니다. 미라는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이게 자신의 탓이 아니라고 자신은 태수가 시키는 대로 서류에 사인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코웃음만 쳤어요. 내 사업이 망한 것도 다 당신이 날 제대로 안 도와줘서라며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태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미라는 홀로 거실에 남아 울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요? 자신은 남편을 믿고 따랐을 뿐인데 모든 빚을 뒤집어쓰게 생겼어요. 그날 밤 미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남편이 왜 저러는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어요. 하지만 그게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라는 청소를 하다가 냉장고를 밀어봤어요. 오래된 먼지를 닦으려고 했던 건데 그때 냉장고 뒤에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작은 명함 한 장이었어요. 미라는 별 생각 없이 명함을 주워들었다가 눈이 커졌습니다. 거기에는 청우산업개발 대표 강태수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미라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남편 회사 이름은 분명 태수건설이었습니다. 청우산업개발이라니 이건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미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어요. 그리고 그 명함 한 장이 모든 진실을 밝히는 시작이 될 줄은 그때의 미라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라는 명함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청우산업개발이라니 이건 분명 처음 듣는 이름이었거든요. 남편의 회사는 태수건설이었고 30년 동안 그 이름으로 사업을 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회사 명함이 왜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걸까요? 미라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청우산업개발이라고 입력했어요. 잠시 후 검색 결과가 떴고 미라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청우산업개발은 석 달 전에 등록된 신생기업이었거든요. 사업자 정보에는 분명히 대표 강태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미란의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남편이 몰래 새 회사를 차렸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미라는 이번에는 태수건설을 검색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수건설은 정확히 1년 전에 폐업 처리되어 있었거든요. 미라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회사가 1년 전에 망했다고요? 그럼 그동안 남편은 무엇을 한 걸까요? 매일 아침 양복을 차려입고 출근한다며 나간 남편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미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회사가 망했으면 자신에게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숨긴 걸까요? 게다가 회사가 망했는데 어떻게 새 회사를 차릴 수 있었던 걸까요? 미라는 의문투성이었지만 혼자서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문득 대학 동창 유정이가 떠올랐습니다. 정희는 미란의 오랜 친구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의지하던 사이였어요.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희가 전화를 받자마자 미라는 참았던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이혼하자고 한 것,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2억이 넘는 빚이 생긴 것, 그리고 방금 발견한 명함과 회사 폐업 사실까지. 정희는 미란의 이야기를 듣더니 심각한 목소리로 이건 뭔가 이상하다며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기가 아는 변호사가 있는데 한번 상담받아보라고 권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인데 이런 케이스를 많이 다뤄봤다고 했어요. 미란이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망설이자 정희는 초기 상담은 무료로 해주실 거라며 일단 만나서 얘기해보라고 했습니다. 정희는 박지훈 변호사의 연락처를 알려줬어요.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미라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맞는 건지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가 예정보다 일찍 들어온 거였어요. 미라는 화들짝 놀라 급히 명함을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냉장고 문을 닫았죠.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태수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태수가 미란을 쳐다보더니 왜 그러냐고 얼굴이 이상하다고 물었습니다. 미란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냥 청소하다가 그렇다고 둘러댔어요. 혹시 태수가 자신이 뭔가 알아냈다는 걸 눈치챌까봐 무서웠거든요. 다행히 태수는 그래 라고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라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결심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혼자 끙끙대면 안 되겠다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미라는 태수가 출근한 후 집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밖으로 나가는 거라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끝날 것 같았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사무실은 도심의 작은 빌딩에 있었어요. 미라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은 깔끔하고 조용했어요. 잠시 후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와서 미란을 맞이했습니다. 인상이 부드럽고 신뢰감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죠. 박 변호사는 유정희 씨한테 연락받았다며 편하게 말씀하라고 했어요. 미라는 자리에 앉아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 자기도 모르게 생긴 2억 3천만 원의 빚, 분 단위로 걸려오는 독촉 전화, 그리고 어제 발견한 명함과 회사 폐업 사실까지. 박 변호사는 미란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했어요.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미란이 이야기를 마치자 박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이건 단순한 이혼 문제가 아니라며 남편이 계획적으로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미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남편이 자신을 속인 걸까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박 변호사는 일단 남편의 재산 상태를 조사해봐야 한다며 새로 만든 회사에 어떤 자산이 있는지, 폐업한 회사의 자산은 어디로 갔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미란이 그런 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물으니 박 변호사는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을 하면 된다며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집에 남편이 서류나 통장, 계약서 같은 게 있으면 가져와 달라고 했어요. 증거가 될 수 있는 건 뭐든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미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서는 막막하기만 했는데 전문가가 도와주겠다고 하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미라는 태수가 없는 틈을 타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태수가 건드리지 말라고 했던 서랍들을 하나하나 열어봤어요. 손이 떨렸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서랍 깊숙이에서 통장 여러 개와 계약서 뭉치를 발견했어요. 미라는 그것들을 꺼내서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통장에는 미란이 전혀 모르는 돈이 들어 있었거든요. 잔액이 수천만 원씩 되는 통장이 여러 개였습니다. 게다가 계약서 중에는 태수와 정성호라는 사람이 주고받은 서류도 있었어요. 정성호는 태수의 오랜 동업자였습니다. 미란도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죠. 계약서 내용은 복잡해서 미란이 다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미란은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어둔 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박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박 변호사는 미란이 가져온 사진들을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회사 자산을 나눠 가지는 내용의 계약서라며 태수와 정성호가 서로 자산을 분배한 거라고 했어요. 미란이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 박 변호사는 쉽게 말하면 두 사람이 회사가 망하기 전에 미리 자산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란은 머리가 멍해졌어요. 남편이 회사 자산을 빼돌렸다고요? 그럼 그 돈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박 변호사는 재산조회 결과도 나왔다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태수가 청우산업개발 명의로 부동산 2채를 보유하고 있고 예금도 3억 원 정도 있다고 했어요. 미라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에게 3억 원이나 되는 돈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자신 명의로 2억이 넘는 빚을 만들고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게 한 걸까요? 미란이 남편한테 돈이 있었다면 왜 자신에게 이혼하자고 한 거냐고
왜 모든 빚을 자신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박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마도 미란에게 모든 빚을 떠넘기고 본인은 깨끗한 몸으로 새 출발하려는 것 같다고 했어요. 미란은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을 믿고 따랐던 남편이 자신을 이용한 거라니.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박 변호사는 하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니라며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미란을 이용했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고 했어요. 혹시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할 수 있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문자나 메신저에 정성호와 주고받은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미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미란은 해보겠다고 대답했어요.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란은 기회를 엿보았어요. 태수가 샤워하러 들어간 틈을 노렸습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리자 미란은 재빨리 태수의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꾹 참고 화면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미란도 아는 거였어요. 미란은 메시지 창을 열어 정성호와 주고받은 대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형님, 미란 형수한테 다 떠넘기고 우리는 빠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1년만 더 버티면 우리 새 출발이야. 형수님이 눈치채면 어떡합니까? 걱정 마,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미란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떠넘긴다, 아무것도 모른다. 이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남편은 처음부터 자신을 떠넘길 대상으로 본 거였습니다. 30년 함께한 아내를, 자식들의 엄마를 그렇게 취급한 거였어요. 미란은 눈물이 나오려는 걸 꾹 참았습니다. 지금 울면 안 됐어요. 빨리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미란은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들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휴대전화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바로 그때 욕실 문이 열렸어요. 태수가 나오면서 뭐 하냐고 물었습니다. 미란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냥 정리 좀 하고 있었다고 둘러댔어요. 태수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미란을 쳐다봤지만 곧 고개를 돌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란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란은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소리 없이 하지만 끝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자신은 그냥 이용당한 건가 하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결심도 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진실을 밝히고 반드시 정당한 권리를 되찾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미란은 찍어둔 사진들을 박 변호사에게 전송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내용을 확인하고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증거가 된다며 남편과 정성호가 공모해서 재산을 빼돌리고 미란에게 빚을 떠넘기려 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란은 안도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증거가 확보된 건 다행이었지만 그건 곧 남편의 배신이 확정되었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박 변호사가 조사하다가 이상한 점을 또 발견했다며 정성호에게 28살 조카딸이 있는데 최근에 결혼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혹시 남편이 요즘 이상한 행동한 적 없냐고 물었습니다. 미란은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몇 달 전부터 태수가 주말마다 골프 모임이 있다며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지금 생각하니 이상했어요. 사업이 망했다면서 골프를 치러 다닐 여유가 있었을까요? 미란이 주말마다 골프 모임 있다고 나갔다고 하자 박 변호사는 알겠다며 좀 더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미란은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어요. 정성호의 조카딸이라니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미란은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어 미란 앞에 나타날 터였어요. 며칠 후 박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거웠어요. 사무실로 한번 오실 수 있겠냐며 직접 만나서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미란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박 변호사는 미란을 자리에 앉힌 후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미란이 찾아준 계약서를 분석해봤다며 태수와 정성호가 주고받은 서류 말이라고 했어요. 박 변호사는 서류를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회사 자산을 나눠 가진 게 맞는데 문제는 시기라고 했어요.
이 계약서가 작성된 시점이 회사가 폐업하기 6개월 전이라고 했습니다. 회사가 망하기도 전에 미리 자산을 빼돌린 거였어요. 미라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회사가 망하기 전에 미리 자산을 빼돌렸다고요? 그건 명백한 범죄 아닌가요? 박 변호사는 정성호의 재산도 조사해봤다며 이 사람도 태수처럼 새 회사를 차렸고 거기에도 상당한 자산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미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건 명백한 사기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짜고 회사를 일부러 망하게 만든 후 자산을 나눠 가진 거라고 했어요. 미란은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일부러 망하게 만들었다니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박 변호사는 회사 재무제표를 분석해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다고 설명했어요. 거래처를 일부러 줄이고 매출을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자산은 조금씩 빼돌린 거라고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망한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망하게 만든 거였어요. 미라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까지 할 사람이었을까요? 30년을 함께 살면서도 몰랐던 걸까요? 박 변호사는 남편이 미란에게 대출받게 한 것도 계획의 일부였을 거라며 회사가 망하면 빚은 미란에게 떠넘기고 본인은 숨겨둔 재산으로 새 출발하려고 한 거라고 했습니다. 미란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30년을 바쳤던 남편이 자신을 이렇게 이용했다니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미란이 증거는 충분한 거냐고 물으니 박 변호사는 문자 메시지와 계약서, 재산 조회 결과까지 있으니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했어요. 사기죄와 재산 은닉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모든 그림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왜 갑자기 이혼하자고 했는지, 왜 사소한 일로 트집을 잡았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태수는 이혼할 명분을 만들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밥이 짜다, 집안일을 안 한다, 방에만 있다. 그런 트집을 잡아서 미란이 잘못해서 이혼한 것처럼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래야 재산 분할도 줄이고 위자료도 안 줄 수 있으니까요. 미란은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30년을 바쳤는데 자신은 그냥 버릴 도구였던 거예요. 박 변호사가 괜찮으냐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란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괜찮다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고소장을 준비하겠다며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다고 했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정성호 조카딸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 여자에 대해 조사해봤다며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태수의 동선을 추적해봤다고 했어요. 박 변호사가 서류 사이에서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미라는 그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태수가 젊은 여자와 함께 웨딩홀을 둘러보는 모습이 찍혀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고 태수의 얼굴에는 미란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한 웃음이 떠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 여자가 정성호의 조카딸이라며 이름은 서윤이고 28살이라고 했어요. 미라는 사진을 들고 있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남편이 재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아마도 미란과 이혼하자마자 바로 결혼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박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미란은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재산을 숨기고 자신에게 빚을 떠넘기려 한 것도 충격이었는데 이미 다른 여자와 재혼 준비까지 하고 있었다니.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미란의 머릿속에 지난 몇 달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주말마다 골프 모임이라고 나갔던 태수. 그때마다 유난히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갔었죠. 돌아올 때면 기분이 좋아 보였고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기도 했어요. 미란은 그게 사업이 잘 풀리고 있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던 거예요. 젊은 여자를 만나러 갔던 거였죠. 박 변호사는 정성호가 왜 조카딸을 태수와 결혼시키려 하는지도 알아냈다며 두 사람이 빼돌린 재산을 가족으로 묶어두려는 거라고 했어요.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겨도 가족 재산이면 압류하기가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미라는 기가 막혔어요. 결혼까지 이용하다니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건지 소름이 끼쳤습니다. 미란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 고소하면 되는 거냐고 물었어요. 박 변호사는 증거가 충분하니까 고소할 수 있다며 사기죄, 횡령죄, 재산 은닉 혐의로 고소할 수 있고 이기면 숨겨둔 재산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반격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남편에게 당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갚아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미라는 꼭 이기고 싶다고 남편이 자신에게 한 짓을 세상에 밝히고 싶다고 했어요.
박 변호사는 이길 수 있다며 미란이 증거를 잘 모아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버텨달라며 곧 끝날 거라고 했어요. 미란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함께한 남편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는 슬퍼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싸워야 할 때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실을 다 알았다고 남은 건 법적 대응뿐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미란은 몰랐어요. 자신이 알게 된 진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미란은 오랜만에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해진 채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고소장 준비가 시작될 테고 곧 남편에게 복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미란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친정 오빠가 떠 있었어요. 미란은 불안한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라며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했습니다. 미란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오빠는 돈 때문이라며 미란이 빌려간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셔서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오빠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미란은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간신히 몸을 일으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아버지와 오빠가 응급실 앞에 서 있었어요. 미란이 다가가자 오빠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이제 왔냐며 어머니 이 꼴 만들어 놓고 얼굴이 나오냐고 했어요. 미란은 자신도 몰랐다고 정말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오빠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1억 5천이 어디로 갔는지 미란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며 남편이 사기쳤으면 어머니 노후 자금까지 날린 거 아니냐고 따졌어요. 어떻게 책임질 거냐며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오빠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피곤한 목소리로 그만하라며 여기서 싸우면 뭐 하겠냐고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에도 미란을 향한 원망이 담겨 있었어요. 미란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자신도 피해자인데 가족들에게까지 원망을 받다니 너무 억울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해명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미란이 어머니는 괜찮으시냐고 물으니 아버지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지신 거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다고 하셨어요. 미란은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어머니가 쓰러진 것도 가족들에게 원망받는 것도 전부 태수 때문이었으니까요. 미란은 병원 복도 구석에 홀로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은 몰랐어요. 남편에게 배신당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가족들에게까지 외면받게 되다니. 하지만 미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힐 거라고, 태수에게 빼앗긴 거 전부 되찾을 거라고 다짐했어요. 미란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니,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조사하다가 새로 알아낸 게 있다며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미란은 불안한 마음에 다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도대체 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이미 충분히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더 남은 게 있단 말인가요? 미란은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미란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박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며칠 전 어머니가 쓰러지신 이후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죠. 박 변호사는 미란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어머니는 좀 어떠시냐고 물었습니다. 미란은 힘없이 다행히 큰 문제는 없으시다고 며칠 입원하시면 괜찮을 거라고 대답했어요. 박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는데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미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대체 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미란은 그냥 말씀해달라며 이제 웬만한 건 다 들을 수 있다고 했어요. 박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며 태수의 회사 재무제표를 더 깊이 분석해봤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태수가 회사 망하면서 재산을 숨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서류를 펼치며 2년 전부터 회사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어요.
거래처가 하나둘씩 끊기고 수익은 떨어지는데 비용은 그대로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산은 조금씩 빠져나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자연스럽게 벌어진 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태수와 정성호가 의도적으로 거래처를 끊었다고 했어요. 수익이 날 수 있는 계약을 일부러 파기하고 손해나는 계약만 유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자산은 개인 계좌로 조금씩 빼돌렸다고 했어요. 미라는 숨이 막혔습니다. 의도적이라면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단 말인가요?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2년 전부터 계획된 거라고 했어요. 미라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2년 전이면 아이들이 다 독립하고 남편과 단둘이 살기 시작한 무렵이었어요. 그때부터 남편은 이미 자신을 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박 변호사는 미란 명의로 대출받게 한 것도 계획의 일부였다고 했습니다. 태수는 2년 전에 이미 신용등급이 떨어져서 본인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고 했어요. 회사도 부채가 많아서 추가 대출이 안 됐고요. 그래서 신용등급이 깨끗한 미란을 이용한 거라고 했습니다. 미란은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됐어요. 왜 남편이 자꾸 자신에게 대출을 받게 했는지, 왜 사업자 대출은 이자가 높다는 말을 했는지 말이에요.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런데 박 변호사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며 더 충격적인 사실을 꺼냈습니다. 태수의 신용등급이 2년 전에 이미 바닥이었던 이유를 알아냈다고 했어요. 도박 빚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미라는 귀를 의심했어요. 도박이라고요? 박 변호사는 태수가 몇 년 전부터 도박에 손을 댔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하게 시작했다가 점점 커져서 2년 전쯤에는 수억 원의 빚이 쌓여 있었다고 했어요. 미라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남편이 도박을 했다고요? 30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박 변호사는 그래서 태수가 본인 명의로는 더 이상 돈을 빌릴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신용등급이 바닥이었으니까요. 그때 미란을 이용하기로 한 거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도박 빚을 갚으려고 미란 명의로 대출받았는데 도박은 끊지 않았고 빚은 계속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갚을 방법이 없어진 거라고 했어요. 미라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이용한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이유가 도박빚 때문이었다니. 배신감이 더 깊어졌어요. 박 변호사는 그래서 태수와 정성호가 계획을 세운 거라고 했습니다. 회사를 일부러 망하게 만들고 자산은 빼돌리고 모든 빚은 미란에게 떠넘기기로 한 거라고 했어요. 박 변호사는 서류를 가리키며 2년 전부터 의도적으로 매출을 떨어뜨린 흔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수익 나는 계약을 파기하고 거래처를 끊고 그러면서 자산은 조금씩 빼돌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녹음 파일에서 정성호가 1년만 더 참으면 끝난다고 했던 말의 의미도 알아냈다고 했습니다. 미란이 개인 파산 신청을 하면 법적으로 채무가 탕감되기까지 1년이 걸린다고 했어요. 그 1년 동안 미란은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고 재산 분할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란은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됐어요. 남편의 계획은 이랬던 거였습니다. 미란 명의로 빚을 잔뜩 만들어서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이혼한 후 미란이 개인 파산을 신청하게 만든다. 그리고 파산 절차가 끝나는 1년 동안 미란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사이에 태수는 숨겨둔 재산으로 새 출발을 한다. 정성호 조카딸과 재혼해서 재산을 가족으로 묶어두면 나중에 미란이 법적 대응을 해도 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되는 거죠. 미란은 목소리가 떨리며 이게 다 계획이었던 거냐고 물었어요. 박 변호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계획된 사기였다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며 친정에서 빌린 1억 5천만 원도 태수가 빼돌렸다고 했어요. 회사 운영비로 썼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도박 빚 갚는 데 썼다고 했습니다. 사채업자에게로 간 거라고 했어요. 미라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부모님의 노후 자금이 도박 빚 갚는 데 쓰였다니. 어머니가 쓰러지신 것도 가족들에게 원망받는 것도 전부 남편의 도박 때문이었던 거예요. 미라는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고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냐고 울먹였습니다. 미라는 주먹으로 허벅지를 쳤어요.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자신은 남편을 믿고 30년을 바쳤는데 남편은 처음부터 자신을 도구로만 생각한 거였어요. 박 변호사는 미란이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힘드시겠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며 싸워야 할 때라고 했어요.
미라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어요. 박 변호사는 이제 모든 증거가 갖춰졌다고 했습니다. 도박 빚 기록, 회사 재무제표, 자산 빼돌린 증거, 문자 메시지까지 있으니 법정에서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고 했어요.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재산은닉 혐의로 고소장 접수하겠다며 태수와 정성호 둘 다 고소할 거라고 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당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갚아줘야 했어요. 하지만 박 변호사는 법정에서 확실하게 이기려면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태수와 정성호가 직접 공모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문자 메시지도 있지만 두 사람이 직접 말하는 걸 녹음하면 더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태수와 정성호를 한자리에 불러서 대화를 녹음할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미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정성호를 한자리에 불러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해보겠다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었어요. 박 변호사는 자연스럽게 식사 자리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겠다고 하면 태수가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성호도 같이 부르면 된다고 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작은 녹음기를 꺼내 미란에게 건넸어요. 초소형 녹음기라며 주머니나 가방에 넣어두면 들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화 중에 두 사람이 실수로 뭔가 흘리면 그게 결정적 증거가 된다고 했어요. 미라는 녹음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에 쏙 들어오는 작은 기계였어요. 이 작은 물건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할 수 있겠냐고 물었고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야 한다며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미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30년 동안 남편에게 순종하며 살았던 여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배신당한 분노와 억울함이 미란을 변하게 만들었죠. 집으로 돌아온 미란은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남편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거든요. 조금이라도 눈치채면 계획이 틀어질 수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태수가 돌아왔습니다. 미라는 평소처럼 밥을 차리고 태수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혼에 대해 생각해봤다며 태수 말대로 서류에 도장 찍겠다고 했습니다. 태수의 눈이 번뜩였어요. 의심스럽게 쳐다보더니 갑자기 왜 마음이 바뀐 거냐고 물었습니다. 미라는 힘없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독촉 전화도 계속 오고 어머니도 편찮으시고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다고 했어요. 연기였지만 진심처럼 들렸을 거예요. 실제로 지쳐 있었으니까요. 태수는 잠시 미란을 살피더니 알았다며 서류 준비해 두겠다고 했습니다. 미라는 속으로 안도했어요.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슬쩍 정 사장님도 한번 뵙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30년 동안 남편 사업 파트너였는데 인사도 없이 헤어지면 섭섭하지 않겠냐며 마지막으로 셋이 식사라도 하면 안 되겠냐고 물었어요. 태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알겠다며 연락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미라는 속으로 환호했어요. 계획대로 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약속이 잡혔어요. 도심의 한 식당에서 셋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미라는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오늘이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반드시 성공해야 했습니다. 식당으로 향하는 미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어요. 식당에 도착하니 태수와 정성호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정성호는 미란을 보더니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오랜만이라고 인사했어요. 미란은 웃으며 화답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이 남자도 자신을 속인 공범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자리에 앉자마자 미란은 슬쩍 주머니 속 녹음기를 작동시켰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티가 나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미란은 일부러 술을 권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이 마지막인데 한 잔씩 하자며 태수와 정성호의 잔을 채웠습니다. 태수와 정성호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지만 술이 들어가면서 점점 경계를 풀었어요. 미라는 자신은 거의 마시지 않고 두 사람에게만 계속 따라줬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정성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태수도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라는 은근슬쩍 화제를 돌렸어요. 그나저나 회사 일은 정말 안 됐다며 그래도 이제 새 출발하시니까 잘 되실 거라고 했습니다. 태수가 술잔을 기울이며 어쩔 수 없다고 사업이란 게 원래 그런 거라고 대답했어요.
정성호도 한 잔 더 마시고는 맞다며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조금만 더 참으면 새 출발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미라는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애써 평온하게 새 출발이라니 무슨 계획이 있냐고 물었어요. 태수가 미란을 쳐다보더니 차갑게 몰라도 된다며 어차피 갈 길이 다르지 않냐고 했습니다. 그때 정성호가 술에 취해 실수로 말을 흘렸어요. 형수님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며 형님도 새로 시작해야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카가 예쁘지 않냐고 덧붙였어요. 순간 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말 조심하라며 정성호를 노려봤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라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어요. 녹음기가 모든 것을 담고 있었죠. 미라는 평정을 유지하며 그렇군요. 잘 됐네요 하고 넘겼습니다. 잠시 후 미라는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자리를 떴어요. 그 사이에 정성호가 더 취해서 또 말을 흘렸습니다. 미라는 화장실로 가는 척하다가 살짝 뒤를 돌아봤어요. 두 사람의 대화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정성호가 그래도 이번에 깔끔하게 정리돼서 다행이라며 형수님한테 다 떠넘기고 우리는 빠지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태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1년만 더 참으면 완전히 끝난다고 대답했습니다. 미라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증거를 확보했다는 안도감도 들었어요.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며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됐습니다. 다시 자리로 돌아온 미라는 아무렇지 않은 척 술잔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란이 자리에 앉으려다 테이블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혔어요. 순간 주머니에서 녹음기가 튀어나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딸깍하는 소리가 났어요. 미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태수와 정성호가 동시에 바닥을 쳐다봤어요. 미란은 재빨리 몸을 숙여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으로 꽉 감싸며 주머니에 다시 넣었어요. 태수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미라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침착하게 웃으며 립밤이라고 둘러댔어요. 요즘 입술이 너무 건조해서 들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태수는 잠시 미란을 쳐다봤어요. 의심의 눈초리가 느껴졌습니다. 미라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술잔을 들었어요. 정성호가 끼어들며 형님 한 잔 더 하시라고 술을 따랐습니다. 다행히 태수의 관심이 술잔으로 옮겨갔어요. 미라는 겨우 안도의 한숨을 삼켰습니다. 위기를 넘긴 거였어요. 그 후로 미라는 더욱 조심했습니다. 녹음기가 다시 떨어지지 않게 주머니를 꾹 눌렀어요. 술자리는 1시간 더 이어졌습니다. 정성호는 점점 더 취해갔고 태수도 경계를 완전히 풀었어요. 두 사람은 미란이 듣고 있다는 걸 잊은 듯 편하게 얘기했습니다. 새 회사 자산은 어떻게 나눌 거냐, 부동산은 언제 처분할 거냐 하는 이야기들이었어요. 미라는 속으로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녹음기도 빠짐없이 담고 있었죠. 식사가 끝날 무렵 미라는 먼저 가겠다며 자리를 떴어요. 태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벌써 가냐고 물었지만 미라는 몸이 좀 안 좋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식당을 나서는 미란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해냈다는 성취감이 밀려왔어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녹음 파일을 박 변호사에게 전송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거였어요. 얼마 후 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완벽하다며 이 정도면 법정에서 충분히 쓸 수 있다고 했어요. 미라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고소할 수 있는 거냐고 물으니 박 변호사는 준비된 증거가 충분하다며 사기죄, 횡령죄, 재산 은닉 혐의로 고소장 접수하겠다고 했어요. 미라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떠 있었어요. 30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가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후회는 없었어요. 남편에게 당한 만큼 반드시 갚아줄 거였습니다. 며칠 후 박 변호사가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태수와 정성호에게 출석 요구서가 발송되었습니다. 태수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미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당신 미쳤냐며 이게 무슨 짓이냐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미란은 차갑게 당신이 자신에게 한 짓 그대로 갚아주는 거라고 대답했어요. 태수가 이거 취소하라며 당장 취소하라고 소리쳤지만 미란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늦었다며 이제 법정에서 보자고 했어요. 미란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생각도 없었죠. 첫 공판 날짜가 잡혔어요. 미라는 긴장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원했습니다. 드디어 남편의 악행을 세상에 밝힐 수 있게 된 거였으니까요. 법정에 서는 날, 미라는 박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들어섰어요. 피고인석에는 태수와 정성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태수는 미란을 노려봤지만 미란은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30년간 무서워하며 살았던 남편이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쌍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죠. 재판이 시작되었고 박 변호사가 증거를 하나하나 제출하기 시작했어요. 도박 빚기록, 회사 재무제표, 자산 빼돌린 증거, 문자 메시지, 그리고 결정적인 녹음 파일. 법정에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님한테 다 떠넘기고 우리는 빠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1년만 더 버티면 우리 새 출발이야. 태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정성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엄중한 표정으로 피고인들에게 이 녹음에 대해 해명하겠냐고 물었어요. 태수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미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끝이라고, 30년간의 악몽이 드디어 끝나는 거라고. 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증거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나갔어요. 재판장님, 피고인 강태수는 2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회사를 파산시켰다며 회사 재무제표를 보시면 수익이 나는 계약을 의도적으로 파기하고 거래처를 끄는 흔적이 명확하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스크린에 자료를 띄우자 재판장과 배심원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리고 회사 자산은 피고인 강태수와 공동 피고인 정성호의 개인 계좌로 빼돌려졌으며 총 금액은 약 5억 원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5억 원이라니 엄청난 금액이었으니까요. 태수의 변호사가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일 뿐이라며 의도적으로 회사를 망하게 만들었다는 건 원고 측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박 변호사는 여유 있게 미소 지으며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태수와 정성호가 2년 전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였어요. 여기 보시면 피고인 정성호가 피고인 강태수에게 계획대로 거래처 정리하고 있다. 6개월 후면 깔끔하게 정리될 거라고 했고, 피고인 강태수는 좋다. 그때까지 미란이 명의로 대출 더 받아놔야겠다고 답장했다며 읽어내려갔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이건 명백한 공모의 증거였으니까요. 태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보낸 문자가 이렇게 증거로 쓰일 줄은 몰랐던 거죠. 재판장이 엄중한 표정으로 피고인 강태수에게 이 문자에 대해 해명하겠냐고 물었어요. 태수는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박 변호사는 계속해서 피고인 강태수가 피해자 정미란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이유도 밝혀졌다며 피고인은 2년 전 이미 개인 신용 등급이 최하위였고 그 이유는 도박빚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또다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박이라니 다들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피고인은 수년간 도박에 빠져 수억 원의 빚을 졌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아내인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했다고 했어요. 피해자는 자신이 무슨 서류에 서명하는지도 제대로 모른 채 남편의 말만 믿고 대출 계약서에 사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라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자책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의 친정에서 빌린 1억 5천만 원도 전부 도박빚을 갚는 데 사용되었다며 피해자의 부모님은 노후 자금을 털어서 사위에게 빌려줬지만 그 돈은 사채업자에게로 갔다고 했어요. 재판장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노인의 노후 자금까지 빼돌렸다는 사실에 분노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재판장이 피해자 측에서 추가로 진술할 내용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미란을 바라봤어요. 미란은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30년간 남편에게 순종하며 살았던 자신이 법정에서 남편을 고발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할 말이 있었습니다. 미란은 태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30년 동안 남편만 믿고 살았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이들 키우고 남편 사업 뒷바라지하고 자신의 인생을 전부 남편에게 바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신을 뭘로 봤냐고, 돈 뽑아내는 기계였냐고, 빚 떠넘길 희생양이었냐고 물었어요. 남편이 도박하느라 날린 돈을 왜 자신이 갚아야 하냐고, 자신이 뭘 잘못했냐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미란의 울분에 찬 목소리가 모든 사람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미란은 남편 때문에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며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남편에게 빌려줬다가 스트레스로 병원에 실려가셨다고 했어요. 그것도 남편이 어쩔 수 없었던 거냐고 물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미란은 남편을 용서 못한다며 평생 못한다고 했어요. 남편이 자신에게 한 짓, 부모님에게 한 짓 절대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미란은 그 말을 끝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지만 마음은 후련했습니다. 30년간 참아왔던 말을 드디어 한 거였으니까요. 정성호의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정상참작을 요청했어요. 피고인 정성호는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강태수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공모 사실이 명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재판장이 잠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 후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 강태수와 정성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고 했어요. 법정이 숨죽이며 재판장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피고인 강태수는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재산은닉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4년을 선고한다고 했어요. 방청석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피고인 정성호는 사기 공모 및 횡령 방조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했습니다. 정성호도 고개를 푹 숙였어요. 자신도 감옥에 가게 될 줄은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피해자 정미란에게 4억 원을 배상할 것을 명한다고 했어요. 이 금액에는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 2억 3천만 원, 친정에서 빌린 1억 5천만 원,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30년간의 악몽이 드디어 끝난 거였죠. 박 변호사가 미란의 손을 잡아주며 이겼다고 해냈다고 했어요. 미란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태수는 법정 경위에게 끌려가면서 미란을 노려봤어요. 하지만 미란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남자가 무섭지 않았거든요. 법원을 나서는 길, 미란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미란의 마음처럼 개운한 하늘이었죠. 끝났다고, 정말 끝났다고 속으로 되뇌었어요. 미란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간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법원에서 태수의 숨겨둔 재산에 대한 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청우산업개발 명의의 부동산 2채와 예금 3억 원, 그리고 해외 계좌에 숨겨둔 돈까지 전부 동결되었어요. 미란은 배상금으로 받게 될 돈으로 대출금을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정에 빌렸던 1억 5천만 원도 돌려드릴 수 있게 됐죠. 미란은 오랜만에 친정을 찾아갔어요. 어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하셨지만 아직 얼굴에 핏기가 없으셨습니다. 미란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자신이 사람을 잘못 봤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미란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미란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우리 미란이가 무슨 잘못이냐며 남편이 나쁜 놈이었던 거라고 하셨어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새로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미란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펑펑 울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껏 우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도 옆에서 미란의 등을 토닥여줬어요. 미안하다며 자기가 너무 몰아세웠다고 미란의 잘못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미란은 괜찮다며 오빠도 화날 만했다고 대답했어요. 가족들과 화해한 미란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미란은 결심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 더 이상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겠다고 말이죠. 1년이 흘렀습니다. 미란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법원에서 배상 판결이 확정된 후 태수의 숨겨둔 재산이 모두 압류되었고 미란은 밀린 대출금을 전부 갚을 수 있었습니다. 친정에 빌렸던 1억 5천만 원도 돌려드렸어요. 부모님은 괜찮다며 미란이 건강하면 됐다고 하셨지만 미란은 꼭 갚고 싶었거든요. 그래야 마음이 편했습니다.
신용등급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이제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시절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죠. 미라는 남은 돈으로 작은 가게를 열었어요. 동네 골목에 있는 조그만 분식집이었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었지만 젊었을 때부터 꿈꿔왔던 내 가게였어요. 떡볶이, 김밥, 어묵, 순대.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미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손님 한 분 한 분께 따뜻하게 인사했죠. 그러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거기 떡볶이 맛있대, 주인 아주머니가 정말 친절하시대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손님이 조금씩 늘어났고 이제는 점심시간에 줄을 서는 날도 있었어요. 미라는 바빠서 힘들기도 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내 손으로 돈을 벌고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일인 줄 몰랐거든요.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어요. 딸 수진이었습니다. 미라는 반가워서 얼른 달려갔어요. 왜 미리 연락 안 했냐고 맛있는 거 해줬을 텐데 하고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그냥 깜짝 방문하고 싶었다며 웃었어요. 가게 안을 둘러보며 엄마 가게 진짜 예쁘다고 잘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미라는 덕분에 잘 되고 있다며 바쁜 건 바쁜데 행복하다고 대답했어요. 수진이와 함께 늦은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 준호도 다음 달에 휴가 나오면 들르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했어요. 미라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에게 폐 끼칠까봐 연락도 제대로 못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당당하게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돌아간 후 미라는 가게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어요. 예전에 살던 집은 경매로 넘어갔지만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좁았지만 미란에게는 충분했어요. 오히려 청소하기도 편하고 혼자 살기에 딱 좋았죠. 집에 돌아온 미라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어요. 미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 배신당한 것도, 빚더미에 앉아 절망했던 것도, 법정에서 싸웠던 것도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꿈이 아니었죠. 미라는 그 시간을 통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사람을 너무 믿으면 안 된다는 것, 스스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 55살에 배운 인생 수업이었어요. 미라는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도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별을 보며 생각에 잠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 거라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56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에요. 그리고 미라는 내일도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 문을 열 거예요. 손님들에게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어주고 따뜻하게 인사하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서 걸어갈 거예요. 30년간의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미란의 인생은 이제 막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분명 행복한 결말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선물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불편한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